자, 안녕하세요. 2교시 자력방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력방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자력방위의 개념을 기초로 해서 오늘은 자력방위의 기본 요소인 군사력의 의미와 구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군사력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라는 개념적 정리를 우리가 오늘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형적 전력과 유형적 전력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주의적인 어떤 국제 체제에서, 즉 무정부 상태인 어떤 국제 질서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보 달성 수단은 자력방위라는 어떤 자력 구제 원칙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력방위를 통해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게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강력한 국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국력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국방력, 즉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을 자력방위를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군사력이란 과연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 군사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여기 이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군사력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군사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력이나 또 군비, 경제력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군사라는 것은, 여기 사라는 것은 일이죠, 일.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affair라고 할 수 있어. affair. 일사자죠, 일사자. 우리가 여러 가지 군사라는 것은 이 군과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이라는 것은 힘을 다하는 역자에다가 역이 결합돼서 군사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역이 결합돼서 전쟁이라는 개념이 부합된 게 바로 우리가 군사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국군에서 이 군사력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국력의 일부다. 그래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군사작전의 방점이 주어져 있죠. 군사작전. 사전적인 의미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전쟁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요. 자, 여기 한국군 군사력은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군사작전이라는 보다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이런 또 군사력은 군사 능력이나 전력과 같은 개념과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군사 능력, 전력 정강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군사력, 군사 능력, 전력 이런 것들은 혼용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전쟁 수행 목적과 기능을 갖는 조직적인 무력, 군사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조직적인 어떤 무력, 여기에서는 무기체계도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병력도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체계도 포함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어쨌든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즉 전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무력 또는 군사력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군사 능력은 전시의 특정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군사 능력이나 전력이나 군사력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태 우리가 군사 능력과 전력과 군사력을
너무 세분화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군은 이 군사작전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군사력을 논의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전쟁 수행에 초점을 맞춘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이제 도표만 잘 이해하면 이 군사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군사력, 군사 능력, 전력, 정의는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자, 이 군사력의 구성 요소는 국력을 구성하는 세부 역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군사 능력은 우리가 전력 구조, 현대화, 대비 태세, 지속 능력 이런 데를 자, 우리가 뭐 전력 구조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화 부대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그죠? 지금 우리 국방개혁 2.0은 보병 부대 위주에서 기계화 부대로 기동성과 화력을 지금 증강하고 있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장비의 현대화, 무기체계의 현대화, 그죠? 우리가 네트워크 중심전 이런 개념들, 그리고 자주화, 기동화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이러한 장비들을 무기체계들을 조직, 군 조직의 어떤 개혁과 더불어서 무기체계의 어떤 계획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게 군사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비태세, 전시와 평시의 대비태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력을 증강시키는 개념, 이런 것들이 군사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1, 2차 연평해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또 보완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도 도출이 되었었죠.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군사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험을 했죠,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군사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것은 군사 무기 체계, 장비, 그 다음에 조직도 포함하죠. 우리가 조직이 사실은 조직을 슬림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직이 너무 무거우면 사실 그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요.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강한 군대를 우리가 보유하기 어렵다는 그런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러는 조직을 발전시키는, 조직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전술 전략을 개발하고 교리를 또 발전시키는 것.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의 어떤 숙달 정도를 이렇게 높이는 것. 그리고 각종 어떤 기반 시설, 즉 군수 지원이라든지 또는 정보 통신 이런 기반 시설, 싸울 수 있는 어떤 지원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강하는 것들, 우리가 전력을 증강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군사 능력이나 전력이나 군사력은 상당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군사력과 군사 능력과 전력은 이런 개념 정도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성 요소는 이 정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미국의 군사력 개념하고 조금 틀립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컴프레hen시브하게 좀 접근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은 뭐냐면 미국의 안보 목표와 우리의 안보 목표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미국의 AOR, 즉 말하는 책임구역은 전 세계가 책임구역입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책임구역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가 책임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력의 개념은 우리보다 훨씬 더 포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방부는 군사력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된 전시 목표를 달성해내는 능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전쟁이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나 또 표적을 제압하는 것 등 이런 명시된 전시 목표를 세부적으로 설정해서 전쟁 이외의 군사작전도 포함하는 게 군사력의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반도에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 체제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25,000 정도의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개입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이 25,000에
주한 미군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티피들 전력이라고 해서 시차별 전개 전력이죠. 미 본토 오키나와나 또 미 본토로부터 부산항이나 또 김해 공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장비와 인력이 증강이 되죠. 그래서 시차별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수많은 장비와 인력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국의 본토에서 전력이 전개되는 것도 군사력의 개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분쟁 지역의 전투력을 이동시키고 전투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전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미국은 생각하죠. 미국 국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위기가 발생하면 소위 말해서 파워 프로젝션, 전력 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력 투사를 제대로 해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전력 투사 자체도 중요한 하나의 군사력의 개념으로 포함한다는 것이죠. 이 전력 투사 자체가 결국은 전쟁의 어떤 전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되는 것이죠.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불리시에 나와 있는 대로 전시 목표를 달성해내는 하나의 능력으로 군사력을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군사력의 개념은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유동적이죠. 당연히 군사력의 개념은 변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 우리 농경시대의 군사력과 그리고 산업시대의 군사력 그리고 오늘날 정보화 시대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의 군사력의 개념은 진화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우리가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돌을 쪼개서 돌을 갈아서 우리가 무기로 사용했지만 중세에 들어서는 창과 칼을 쓰고 방패를 썼죠.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19세기 말부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철과 이런 무기들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총 또 전차 이런 어떤 포 이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이제 과학의 어떤 혁명을 통해서 스마트 폭탄이라든지 자주포 그 다음에 기동화된 어떤 그런 개념들로 점점점 군사력의 개념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군사력의 개념은 결국은 안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개념은 전쟁에 입각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이 군사력과 군사력의 개념은 결국은 안보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개념은 전쟁에 입각한 군사력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이 군사력과 전력, 군사 능력 등이 복합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군사력은 절대 안보의 측면에서 전쟁에만 초점을 맞춰서 군사력에 접근을 했었죠. 자, 우리가 둘째 시간, 첫째 시간에도 논의를 했죠.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즉 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구소련이 해체되는 90년도에 동서독이 통합이 되면서 그 이전의 냉전 시대, 미소가 핵 경쟁을 통해서 동서로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되던 냉전의 시대와 91년 이후에 화해 무드, 탈냉전, 즉 구소련의 해체와 동시에 미국 주도의 일국 패권주의가 패권주의를 구가하면서 이랬던 탈냉전의 시대에서는 결국은 이 안보에 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냉전 시대는 오로지 상대방 국가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어떤 전쟁의 측면에서 군사력을 키웠죠. 그래서 최초의 핵무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재래식 무기의 증강을 통해서 미소가 경쟁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니까 결국은 소련도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서로가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인류가 정말로 어디를 갈 끝이 어디일지도 모를 정도의 어떤 무한 경쟁 속에서 위기를 느끼고 결국은 서로 간에
핵무기 감축을 통해서 공동 어떤 안보의 개념이 태동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공동 안보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탈냉전 시대는 협력 안보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절대 안보의 개념, 공동 안보의 개념, 협력 안보의 개념, 이런 개념으로 점점점 안보하는 방법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군사력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군사력이라는 것은 수단이잖아요, 그죠? 군사력은 결국은 안보를 우리가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안보를 강화하는 방법이 바뀌면 군사력의 어떤 개념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과거에는 이 절대 안보의 측면에서 이 군사력이 발전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협력 안보의 측면으로 군사력이 점점점 개념이 변화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안보와 협력 안보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는 전쟁에 초점을 둔 사전적인 어떤 정의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측면에서 군사력을 조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의미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실천적인 어떤 군사력 개념이 지금 이제 대두가 된 것이죠. 자, 오늘날의 우리 안보의 위협은 뭡니까?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안보, 상대국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보다는 사실은 이제 테러, 그죠? 그리고 환경, 질병, 기아, 마약, 인신매매, 뭐 이런 인간 안보와 테러리즘과 그리고 질병과 같은 이런 어떤 문제, 코비드-19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사실 벌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는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코비드-19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사실은 전 세계가 지금 이 질병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전쟁으로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제 안보의 위협이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안보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위협이었지만 질병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위협으로 대두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연 이 코비드-19이 이제 만약에 어느 시점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망자 수를 우리가 한번 집계를 해봤을 때 만약에 1,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망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사실은 피해는 훨씬 더 큰 것이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의 이제 안보의 위협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이라기보다는 방금 이야기한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 초국가적인 안보 위협 이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군사력의 개념도 점점점 그런 어떤 안보의 어떤 위협의 변화에 따라서 안보 접근 방법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볼 때, 자,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요. 군사력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를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과 역량이다. 이렇게 군사력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군사력의 구성에는 우리가 크게 유형적 군사력과 무형적 군사력 이렇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하죠. 유형적 군사력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어떤 군사력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visible combat power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군사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전투력 이런 것은 유형적 군사력이에요. 병력, 그죠? 우리 상비군이 50만 명, 그죠? 우리 계획의 목표가 50만 명 유지하는 것이죠. 육해군과 다 합쳐서 50만 명 유지하는 거예요. 2022년도까지 우리 목표가 50만 명으로 10만 명을 줄이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무기 체계는 그만큼 경량하고 기동하고 화력을 증가시키고 기계화 부대 또 자주 능력을 우리가 자주포와 같은 이런 자주화를 시켜서 훨씬 더 몸집이 가볍고 또 빠른 이런 어떤 신속 기능 신속 대응 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것이 국방개혁이죠. 이런 것들이 유형적 군사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형적 군사력을 개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군수 산업 시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이 방산업체들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또 공군의 어떤 훈련기 이런 것들도 인도네시아에 수출도 하고 또 자주포 같은 것은 한화에서 만드는 어떤 K9 자주포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어떤 명품 무기 체계들이죠. 그리고 T-50, F-50A 같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군수 방산 기업들 통해서 산업시설들 풍산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탄약들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자, 이런 군수 산업시설 이런 것들은 다 유형적인 군사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흔히 군사력을 칭할 때 이 유형적인 군사력을 흔히 이야기를 하고요. 이 유형적인 군사력은 군사력을 건설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볼 때 주로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의 주 관심 대상이 바로 이 유형적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청와대 안보 정책 결정자, 뭐 대통령을 비롯한 안보실장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정책부서에 근무하는 한미 국방부 또 합동참모본부 그다음에 각군본부 한미연합사 이런 걸 우리가 정책부사라고 그러죠. 이런 어떤 야전군 제대까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작사령부죠. 이제 지금은 과거에 이제 1~3군으로 이렇게 나눠졌지만 지금은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돼서 전방지역은 지작사령관, 그죠? 후방지역은 이작전사령관. 전체적으로 이제 이까지가 우리가 정책부서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사성장군들이 지휘하는 이런 부대들을. 이런 정책 결정자들의 주 관심사항은 바로 이런 유형 군사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이 군사력을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병력과 무기체계, 그 다음에 군수 산업 기반 시설을 발전시킨다. 이런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반면에 이 무형적 군사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invisible, 그죠? 비가시적인 군사력이죠. 형체는 없지만 이 앞에 나오는 유형적 군사력, 즉 물리적 군사력을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높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무형적 군사력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전략 전술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전략 전술이 뛰어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전격전이 이론이에요. 자, 우리 독일군이 물론 2차 세계대전에 패배했지만 초기에 엄청난 어떤 위력을 발휘했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는 난공불락의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이 독일의 장군들 구데리안을 비롯한 만슈타인과 같은 이런 장군들은 생각이 달랐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북쪽 벨기에 지역의 아르덴느 숲을 유유히 뚫고서 기갑부대를 기동을 시켰죠. 그러나 이 숲속은 아르덴느 숲속은 너무나 울창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프랑스의 어떤 정책 결정자들도 이쪽으로는 독일군이 감히 기동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그 지역에는 마지노선이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허술했죠. 자, 그런데 독일군은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처음으로 전차를 만들었어요. 솜머 전투에서 전차가 대량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때 독일군들은 굉장히 전차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1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제 전차가 개발이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의 공병 장군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병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때는 지루한 참호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져서 한 6개월 정도만 치열하게 상호간의 연합국가 동맹국 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 3년 6개월 정도는 상호 참호에서 아주
소위 말하는 땅 따먹게 하는 이런 지루한 어떤 참호전이 이루어졌어요. 이러한 어떤 지루한 참호전, 정말 지저분한 전쟁이었죠. 1차 세계대전은 살육전이에요. 정말 더티한 전쟁이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기 위해서 영국의 공병장군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게 전차예요. 이 당시에 전차는 오늘날 전차처럼 그렇게 기동력도 없었고요, 화력도 없었고요. 그렇지만 당시에 독일군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전차에 대해서. 전차의 소음이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 그 기간 중에 독일군이 폰젝트라는 사람이 전력 증강을 비밀리에 하면서 이 전차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진작 영국군이나 다른 연합국은 전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인식을 못했는데 독일군은 오히려 충격을 받고 전차 개발에 속도를 가해서 결국은 2차 대전에서 독일의 기갑군단, 우리가 팡제 사단이라고 흔히 이야기했죠. 이 사단들이 대거 벨기에 북쪽에 아르덴느 숲을 유유히 진진하면서 일거에 그냥 파리를 공격해서 파리를 점령해버리죠. 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전차가 오늘날 전차처럼 속도와 기동력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지만 전차를 집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구데리안과 같은 이런 독일의 롬멜과 같은 이런 아주 유능한 지휘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차를 어떤 화력이나 어떤 화기로서 사용한 개념이 아니라 기동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마비시키는 충격의 효과를 구사한 소위 말해서 전격전 이론을 개발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형 전력이 바로 이 전략 전술의 개발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독일군이 사용했던 이 전격전과 같은 이런 전략 전술이 개발되지 않으면 유형 전투력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죠. 자, 몽골리안들, 몽고가 세계를 제패할 때 결국은 몽고 기병들이죠. 이 기병들이 속도 그리고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이런 어떤 오늘날 치면 화력이죠. 이런 기동성 있는 화력 운용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전격전 이론의 하나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몽고가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전략 전술의 개발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형적 군사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무형적 군사력은 결국은 유형적 군사력을 효과를 높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력의 사기, 훈련의 정도, 그 다음에 지휘관들의 탁월한 리더십 이런 것들은 무형적 군사력의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형적 군사력은 정책 결정자보다는 군대를 운용하는 군 지휘관들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무형적 군사력은 사실은 이제 무형적 군사력이 강하다 약하다를 우리가 수치로서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러나 유형적 군사력과 결합해서 의외의 결과를 창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형적 전력의 구체적인 형태는 전력, 예비 능력, 잠재 능력, 연합 전력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내용은 잘 알죠. 상비 전력은 즉각적으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에요. 흔히 여러분들 뭐 상비 사단, 상비 부대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전방에 있는 부대들 그리고 평시에 이제 완편은 아니지만 90% 정도의 전력을 보유하면서 운용하고 있는 부대들이 상비 전력이죠. 우리나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군단, 전방의 군단, 사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향토 사단이나 이제 동원 사단은 여기서 우리가 상비 전력으로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수도권과 또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들을 우리가 상비 전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예비 능력은 이제 전시 상황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동원할 수 있는 예비군들 이야기하죠. 자, 동원 사단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동원 사단은 평시에 한 10% 정도밖에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대부분이 이제 간부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전시에 동원령이 선포가 되면 이제 병력들이 다 채워지죠. 우리가 동원 예비군이나 또 동원 예비군으로 다 채워지는 것이죠. 이게 동원 사단이죠. 이런 게 예비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능력, 전쟁 예비 물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예비 능력이라고 그러고요. 잠재 능력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비군사적인 자원들, 뭐 우리의 인구, 그죠? 산업시설, 기업에 있는 일반 우리 산업시설들도 나중에 전시 동원 체제가 되면
전시 물자와 전시 장비를 만드는 생산해내는 이런 어떤 방위산업 시설로 이렇게 탈바꿈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잠재 능력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연합전력은 이제 우리만 갖고 있는 독특한 구조인데요.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군의 전력들,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5,000의 주한 미군, 그리고 전쟁이 선포되면 일본이나 또 괌이나 또 미 본토에서 전개되는 전력들, 이런 것들은 다 연합 전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유형적인 전력의 구체적인 형태고요. 무형 전력 앞에서 앞 시간에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지만 군사 전략 전술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소로 또 중요한 게 정신전력이에요. 정신전력.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장병들의 어떤 전투 의지, 굉장히 전쟁 승패에 중요한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군 지휘관, 소부대, 대부대, 이런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차원의 각 리더들의 탁월한 정장 지휘 능력, 그리고 군의 사기, 그 다음에 엄정한 군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사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력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무형 전력의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 이론가들은 이러한 무형 전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클라우제비츠는 19세기 프러시아의 군사 사상가죠. 본인이 뭐 군인이었기도 했지만 군사 사상은 전쟁론이라는 명절을 쓰고 오늘날까지 읽히고 있는 스테디셀러죠. 이 클라우제비츠는 소위 말해서 잘 갈려진 이런 칼과 칼날이 무딘 칼의 차이를 리더십을 언급하면서 이 정신적인 요소를 이 칼날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딘 칼과 잘 이렇게 갈려진 이 칼 차이가 날 정도로 정신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무딘 칼과 잘 갈려진 칼이 서로 부딪히면 당연히 잘 갈려진 칼날이 무딘 칼을 제압하게 되겠죠. 그만큼 이런 어떤 칼날에 비유하면서 정신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자, 2500년 전에 춘추 전국시대의 손자는 여러분들 손자병법 1편부터 13편까지 여러분들 손자병법을 많이 읽었죠. 이 손자병법에 상하 동력자성이라는 유명한 어떤 구절이 나오잖아요. 부하와 지휘관이 같은 뜻을 가지면 전쟁에 승리한다. 상하 동력자 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는 심도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에는 이 리더십 중심으로 사실 이 정신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이 사기나 군기 또 전투의지, 신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리더들의 전장 지휘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무형 전력을 우리가 많이 논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병사들의 훈련의 정도, 전투 경험도 중요한 무형 전력의 구체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잘 훈련된 부대와 전투 경험이 풍부한 부대와는 그렇지 못한 부대와는 상당한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경험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군이 전쟁을 사실 경험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죠. 오늘날까지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90% 이상의 전쟁이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군이 개입되지 않는 전쟁은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 경험이 풍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무형 전력으로서 작용한다는 겁니다.